한국의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의 발전을 위해 개최된 2021 지속가능 패션 웨비나 서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 유재부입니다. 오늘은 지속가능 패션 웨비나 2021 두 번째 시간으로 소울스레드, 지속가능한 소재의 진정성에 대하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첫 번째 웨비나에서는 의류 폐기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의식적으로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의류들이 큰 쓰레기 산처럼 쌓인 현실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나눠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의류 폐기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소재입니다. 요즘 패션계 최대 화두는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패션입니다.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의 심각성 때문에 민감해진 젊은 소비자들이 늘면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에서 패션도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윤리적인 패션을 위해 마음 놓고 쇼핑하는 친환경 방법은 환경 지속 가능한 소재로 만든 옷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SPA 브랜드로 인한 패션 민주 바람으로 인해 과잉 생산이 이루어졌고 그 과잉 생산으로 옷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패스트 패션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빠른 속도로 옷을 만들어야 했고 제조업체들은 거기에 발맞춰 값싸고 빠른 합성 섬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직물들은 생분해까지 최소 20년에서 200년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매립지에 버려진 도시의 고형 쓰레기 약 8%를 차지하고 있는 직물은 땅에 묻으면 토양을 피해를 주고 태우면 대기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의류사업은 기후위기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쉽게도 탄소 발자국을 지어줄 꿈의 직물은 아직 없습니다. 새로운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량이라도 물이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빈티지나 중고 의류를 구입한다고 해도 어떤 소재를 만드냐에 따라서 세탁할 때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되기 때문에 해양을 오염시킵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이 결국 생선을 통해 식탁에서 마주한다는 것은 끔찍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슬로우 패션으로 속도를 늦추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소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속 가능한 소재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재들의 상태는 어떤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성 있는 지속 가능한 소재는 무엇일지에 대해 오늘 전문가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진정성 있는 지속 가능한 소재 논의를 위해 모인 각 분야 전문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PT의 김유겸 본부장님, 르 캐시미어의 유영주 대표님, K준 컴퍼니의 강성문 대표님, 네스파 송동학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PT 시험연구원의 김유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패션 산업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속 가능하며 윤리적인 패션을 위해서 어떤 소재가 필요하고 어떤 소재들이 앞으로 사용돼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제품 안전을 위해서 그 유해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원단을 그래서 가공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 그런 소재들을 우리가 친환경 소재라고 불러왔습니다. 최근에는 폐기물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위한 리사이클 소재나 바이오매스 소재들의 사용도 굉장히 활발하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물로부터 윤리적으로 원료를 얻고 생산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그 인권을 보호하는 윤리적 생산,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소재를 통틀어서 요새는 지속 가능한 소재로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원료로부터 옷에 이르는 과정으로 다시 한번 표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이오 기반 소재, 유기농 소재, 리사이클 소재, 이런 원료를 사용해서 파이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화학 물질을 잘 관리하고 환경 오염을 억제하고 에너지도 절감하면서 텍스타일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속 가능한 소재로 윤리적인 방식으로 옷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각 단계는 객관적인 기준, 절차에 따라서 확인되고 그럼 여러
국제적인 인증 검증 방법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파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원료 확보 단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오매스는 석유를 대체해서 지표면에 있는 물질로부터 원료를 얻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드릴 기후 변화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에스터, 나일론과 같이 플라스틱 기반, 즉 합성섬유 고분자로부터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 미세 섬유 문제가 심각한 섬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분해성 소재 사용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자원 순환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버려지는 옷, 섬유로부터 원료를 다시 추출하고 회수해서 리사이클링하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죽 소재 대신에 버섯을 사용해서 신발, 가죽, 패션 제품을 만드는 사례도 소개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생분해 가능한 합성 단백질이나 셀룰로스 원료도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생산 과정 전체적인 사이클을 통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석유를 기반하고 있는 합성 섬유를 얻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 의료에 대한 폐기 규정이 강화돼서 향후에는 이런 폐기물이 플라스틱과 옷의 폐기물이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것이 금지될 것이 확산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폐기 대신에 리사이클 가능한 제품 생산이 필수적이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리사이클 가능한 원료와 소재 선택이 필수적이게 됩니다. 동시에 석유를 기반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소미와 옷을 만들고 이를 자연 분해한 후 다시 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표면에 있는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생분해성 소재가 자연 분해돼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시 바이오매스 원료로 되돌아가는 재생산되는 순환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즉 자연 분해되지 않는 소재는 왼쪽 고리로 순환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자연 분해가 가능한 소재는 향후에 오른쪽 고리를 통해서 원료 제품이 순환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섬유와 패션 생산 과정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순환 고리를 이루어야 됩니다. 현재는 섬유는 석유와 자연으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페트병을 리사이클해서 옷을 만드는 것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연 순환을 위해서는 소비되고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전체 섬유 생산 사이클, 옷의 소비 사이클을 전체를 통해서 다시 회수되고 원료로 되돌아가서 섬유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도로 폐기된 섬유와 옷으로부터 원료를 추출해서 그 성분을 다시 원료화하는 해외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섬유 패션은 원료를 추출해 갖고 수출하고 소재를 생산해서 제품을 만들고 소비한 후에 폐기하는 직진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를 통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해당 산업 내에서 맨 오른쪽처럼 완전한 순환 고리를 이룬 것입니다. 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으로 제품을 수리하고 그다음에 재생산해서 소재와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섬유 소재가 폐기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코일 단계를 거치면서 사용 수명이 늘어나게 하도록 하는 중간 단계를 거쳐 결국은 순환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경로를 밟게 될 것입니다. 2주 전 영국에서 진행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회에서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은 2050년까지 넷제로를 실현하기로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당초의 40% 온실가스 절감 목표를 50% 절감으로 감축 목표를 상향시켰습니다. 기후 변화의 위급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실행을 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섬유 패션 산업 스트림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소재 생산에서 옷 제품 판매 전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재 생산에 약 91%의 온실가스 배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2030년까지 50%를 줄여서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는 지구에서 인류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이외에도 비즈니스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섬유 소재 생산 방식이 크게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존에 해왔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파이버, 텍스타일, 옷으로 이루어지는 생산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대폭 축소해서 텍스타일의 생산 과정을 줄임으로써 지속 가능하면서도 탄소 중립이 가능한 새로운 섬유 소재 개발이 가능한 뭔가 지금과는 다른 섬유 소재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섬유 패션 산업계에서는 친환경을 넘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소재 개발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그 글로벌 업계에서 지금 논의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지속 가능한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경 본부장님은 그 친환경 소재에서 지속 가능한 소재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현재 어떤 상황과 지속 가능한 소재 생산과 특징인 바이오매스, 생분해성, 리사이클링, 그리고 탄소 중립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친환경 섬유라고 알려지고 있는 오가닉 코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유기농 면이라 불리는 오가닉 코튼은 의미 있는 대체 소재로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오가닉 코튼 원단 및 친환경 섬유 제품 전문 회사인 케이준 컴퍼니의 강성문 대표님께서 지속 가능한 소재로서의 유기농 면, 그다음에 제기되는 환경 문제, 유기농 면 인증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케이준 컴퍼니 대표 강성문입니다. 제가 오늘 웨비나에 올 때는 이제 오가닉 코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러 왔는데 앞에 그 두 분 그 연사님께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아서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배우고 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동주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오가닉 코튼을 이제 이용해서 자원 순환 할 수 있는 패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이 비즈니스가 저희 회사에 이제 이막을 열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또 다시 제가 좀 많이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가닉 코튼에 대해서 이제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가닉 코튼이 무엇인지, 이제 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만드는지, 또 오가닉 코튼을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2005년도에 이제 오가닉 코튼을 제가 하고 싶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16년 동안 이제 오가닉 코튼과 또 다른 기타 서스테이너블 소재를 같이 혼합한 그런 섬유들을 주로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2007년도에는 이 오가닉 코튼 섬유에 관련된 국제 인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GOTS라는 것과 이제 OCS라는 인증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국내 최초로 받았고 현재까지 지금 이제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오가닉 코튼을 많이 사용하고는 계시는데 잘 모르셔서 이제 각종 세미나나 이제 좀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대학 같은 데 가서 이제 학생들을 대면해서 주로 많이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가닉 코튼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그 번역을 하면 유기농 목화죠, 목화. 유기농 목화라는 거를 들으면 다들 이제 이게 뭐겠구나라는 게 이제 감이 오실 텐데, 모든 식물 우리가 유기농 뭐 야채니 뭐니 다 드시잖아요. 그 유기농이라는 단어는 전 세계적으로 정의가 딱 되어 있습니다. 농약이나 각종 이제 화학 비료나 이런 케미컬을 사용하지 않은 땅을 먼저 3년간 준비를 한 다음에 그 3년 이후에 유기농적으로 이제 재배를 하게 되면 그게 유기농 농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가닉 코튼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유기농 그로 재배한 그런 목화를 생각하면 되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농산물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살충제 계란 사건. 이 살충제 계란이 나왔는데 주로 유기농 제품 파는 이제 매장들에서 나왔죠. 그 이유가 이제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2년 동안은 농약을 준 적이 없답니다. 그 땅에. 그런데 역학 조사를 해보니 2년 이전에는 살충제를 줬답니다. 그래서 그게 살충제가 자연 분해되는 게 대략적으로 평균 3년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3년이라는 시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제 오가닉 코튼과 기존 면화의 이제 재배 방식에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뭐 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다른 농산물처럼 이제 GMO 씨앗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씨앗에 주로 이제 곰팡이 제거제도 사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제초제와 살충제 문제인데, 요거는 뒤쪽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가닉 코튼의 종류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최근에 이 색깔이 있는 목화가 있어요. 그거를 미국 바이어들이 많이 이제 문의가 와서 제가 이제 좀 넣어봤습니다. 원래 우리 목화 그러면 흰색이죠. 흰색인데 남미 쪽에 가면 페루의 2,000m 이상 고산지대나 중국 신장 일부 지역에서 색깔을 갖고 있는 목화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유전자 조작을 한 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나오는 색상인데, 브라운색과 이제 그린색이 있어요. 그리고 레드 컬러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전 세계 뭐 전시회를 다 가봐도 레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브라운색과 이제 그린톤에 있는 실과 이런 원단이 잠깐 사진이 보일 텐데, 저런 것들이 다 염색도 하지 않고 표백도 하지 않은 상태로 나올 수 있는 컬러들입니다. 주로 이제 일본이나 중국의 오가닉 코튼을 하는 제조업체들이 저런 내추럴한 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왜 사용하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 세계 식물 재배지를 저 큰 네모로 봤을 때 이제 목화 재배지는 평균 한 2%에서 2.6% 사이입니다. 매년 이제 그 경작이 어떤 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면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목화를 재배하기 위해서 저 2%의 면적을 재배하기 위해서 평균 제초제는 10%, 살충제는 19%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자료는 이제 텍스타일 익스체인지라고 미국의 유기농 관련 섬유를 처음에는 다루는 그 협회였다가 지금은 온갖 서스테이너블 소재를 다루는 협회인데, 그 협회에서 나온 이제 평균치의 자료입니다. 자, 저거만 그림만 봐도 왜 이 오가닉을 쓰고 있는지 이렇게 아시겠죠? 그 사진을 보게 되면 보통 미국이나 터키 같은 경우는 경작지가 대규모라서 보통 이제 비행기로 많이 농약을 뿌리는데, 저기에 비가 오고 나면 관계 수로 등이 잘 되어 있을 테니까 이제 또 그 타고 내려가서 하수 이제 하천 오염도 일어나고 그렇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980, 90년대에는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 목화밭이 많은데 거기에 문제가 많이 이제 생겼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 변화인데요. 이제 소비자들이 점점 인식이 좀 깨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오가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웰빙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저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기농 식품점 가서 우리가 유기농 과일을 살 때 환경을 생각을 잘 안 하고 보통 이걸 먹으면 내 몸에 좋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개인적인 웰빙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다가 한 2000년 초반대부터 미국 같은 데서 나오게 된 개념이 이제 에코맘 운동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이제 계속 이 상태로 환경 파괴가 되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지구가 너무 오염이 심해지니까 엄마들이 나서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특히 이제 최근이죠. 최근에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제 윤리적으로 만들자. 이제 조금 전에 르케시미어 이제 유 대표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가치지향적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친환경 원료라 하더라도 가치지향적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열광하기 시작했고, 이제 주로 글로벌 브랜드들이 그 이슈를 많이 끌고 나가는 것 같아요. 뭐 나이키나 갭이나 뭐 이런 데서. 그래서 점점 이게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모카밭이 없죠. 근데 모카밭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카는 특정한 나라들에서 많이 재배를 하는데 주로 이제 후진국에서 재배들을 많이 하죠. 그 모카를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그 제조 업체가 하는 방식의 이제 사진들인데, 이제 저희는 주로 유기농 이제 재배 방식이 인증이 되어 있는 농장에서 재배가 된 모카를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인증이 되어 있는 방적 공장, 이제 실을 만드는 공장을 방적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끝난 상태에 이제 그러니까 실을 원사를 저희는 이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국에서 편직 및 재직, 염색, 가공, 이제 기타 후가공, 또 어떨 땐 봉제까지 해서 저희가 바이어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국제 인증은 두 가지인데, 이제 저 흘러가는 공정들이 다 제조 공정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의 국제 인증 다 공이 저 시합부터 시작한 모든 공정이 국제 인증을 받은 곳에서 작업을 해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야만 이제 트래킹이 됩니다. 인증기관들이 트래킹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원료가 100kg가 이제 수확이 됐다고 하면 실을 만들게 되면 62kg 정도밖에 안 나와요. 평균 한 60에서 70kg 사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편직이나 재직이란 공정을 통하면 또 로스가 한 3에서 5% 빠집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공식적으로 이제 정해진 로스율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 이제 쫓아가고요. 그 흐름, 저 공정이 이제 넘어가는 그 단계들마다 트랜잭션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TC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저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서류들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증기관들이 저거를 이제 거꾸로 흘러 추적을 해서 내가 만약에 산 제품이 어느 농장에서 재배된 것까지 트래킹을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저 TC의 시스템입니다. 또 저 이제 그 인증을 받으라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인증을 받을 때 국제 인증 기관하고 어떤 그 서류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불고지 심사 이제 승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공장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면 저 심사원들이 저희한테 공지를 안 하고 미리 불시에 와서 서류를 이제 뒤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정확하게 트래킹과 감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는 저런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인증을 받은 후에 퇴출된 업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소비자한테 결국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인증은 지금 두 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고츠라는 인증이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 올가닉 텍스타일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이 독일에 있는 고츠 협회에서 만들어졌고요. 고츠 협회에서 만든 인증 이름이 고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다른 인증과 좀 차별점 뭐냐면, 여기는 혼용이 인증된 원료가 70% 이상을 사용해야만 이제 인증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 나머지 30%는 뭐냐? 나머지 30%는 리사이클로 된 소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가닉 코튼 70%,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3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고츠 인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츠 인증은 뭐 말씀드린 대로 독일에 있습니다. 이 독일에서 워낙 독일 하면 까다롭죠. 그래서 이 인증은 우리가 제조할 때 어떤 케미컬 메커니즘과 이제 어떤 물량 흐름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에, 저 인증을 받는 기업에 또는 그 공장에
윤리적 어떤 의무 같은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준도 보고 이제 폐기나 이제 폐기물 관리나 유해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환경적인 기준으로도 이제 까다롭게 보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증의 시스템은 이제 물량이 흘러가는 것을 트래킹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인증은 뭐냐면 오가닉 콘텐트 스탠다라고 하는 OCS라는 인증인데,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텍스타일 익스체인지라는 협회에서 만든 인증입니다. 이 인증은 그 앞서 인증은 7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증은 재료가 5% 이상이면 이 인증 트라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인증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OCS 100이라고 해서 오가닉 코튼이 100% 들어간 거, 하나는 오가닉 브랜디드라는 인증이 있는데 이거는 5에서 99% 들어간 이제 인증입니다. 이 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5%만 들어간 게 무슨 오가닉이냐? 오가닉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증과 앞에 인증은 좀 개념이 틀려요. 앞에 인증은 오가닉을 사용하되 정확하게 사용을 하자라는 게 취지고, 이 OCS라는 인증은 오가닉을 많이 사용하게끔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가닉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환경 파괴에 좀 도움이 되겠죠. 앞서 제가 제초제, 살충제 얘기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유기농 모카밭이 늘어나면 환경에 기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5%저 인증을 많이 활용하는 브랜드가 나이키예요. 나이키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이키가 이렇게 사용을, 거기는 로드맵이 있었어요. 90년대부터. 그래서 98년도인가 2002년도까지는 전 제품, 면 제품의 3%를 오가닉을 사용을 하자. 이게 100벌 중에 3벌을 쓰는 게 아니라 면 티셔츠 100%짜리로 된 면 티셔츠에 3%만 오가닉을 넣고 97%는 이제 기존 재래면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 정도 써서 1년에 줄이는 살충제 양이 얼마다라고 이제 마케팅을 하죠. 나이키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몇 년 전에 그 월드컵에 그 몇 년도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대표팀이 입은 그 월드컵 팀이 입은 티셔츠와 신발이 다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이키가 좀 앞서 있습니다. 이 텍스타일 익스체인지의 어떤 최대 후원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인증은 이제 좀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이제 앞서 보시면 고치 인증은 그 사회적 의무를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까다롭습니다. 인증을 따기가. 그래서 한국에도 고치 인증을 받은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OCS 인증을 받고 있는데, 이 OCS는 기업의 사회적인 의무는 안 봐요. 그냥 트레이스빌리티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가 서티피케이션을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 중요한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 2년 전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제품의 이제 사진들인데, 뭐 인증 로고가 많은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은 것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X자로 되어 있는 건 좀 잘못된 인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기농 제품이라고 판매하려면 유기농 관련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이제 인증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USDA 뭐 인증 이런 거는 그 농산물하고 일부 화장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이제 섬유 제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인증인데, 유기농 순면 생리대, 요즘 유기농 순면 생리대 워낙 많잖아요. 거기에도 들어가면 사실 안 되는 인증입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인증들도 좀 있고, 그리고 뭐 팬티에 있는 웨코텍스 인증은 사실은 저거는 뭐 저거를 획득하면 굉장히 좋은 인증인데, 문제는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할 때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거는 폴리에스터도 되고 나일론에 되고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ISO 인증 이런 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농림축산부에서 인증제도에 관련된 이제 소비자 설문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낮았어요. 50점 가량밖에 안 됐죠. 지금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저희들의 숙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TC의 이제 트래킹 개념인데 저런 식으로 서류가 원면 농장서부터 그 앞에는 사실 씨앗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봉제를 거쳐서 바이언텍 갈 때까지의 어떤 저런 게 구매 수량이라고 적혀 있는 저런 수량 양쪽으로 움직이는 그 내용을 다 서류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따라다니는 시스템입니다. 예, 뭐 제가 오가닉 코튼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모토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나치고 항상 입고 있는 이런 옷도 환경을 많이 파괴할 수 있거든요. 앞에 말씀하셨던 이제 유 대표님 그 내용처럼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있다면 환경을 좀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성문 대표님께서 그 오가닉 코튼의 정의하고 그다음에 오가닉 코튼과 기존 면화의 차이점, 그다음에 지금 그 오가닉 코튼의 종류, 그래서 컬러별로 나는 부분을, 그다음에 우리가 그 오가닉 코튼을 사용하는 이유, 그다음에 개인적 웰빙에서 사회적 웰빙, 그다음에 가치지향적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까지 보여주셨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그런 인증제도, 그래서 결국은 어떤 소비자들이 친환경 어떤 그런 그 옷으로 만든 옷을 고르는 거는 결국은 그 외관으로 봐서는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인증 마크를 제대로 파고 구매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그 캐시미어하고 지금 그 오가닉 코튼 같은 그 자연 섬유로 만든 그 지속 가능성 소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업사이클링을 통한 소재, 그 지속 가능 소재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양 쓰레기 그 폐어망이라 그러죠. 그걸 재활용하여 그 의료용 장섬유나 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비재 등을 만드는 네스파의 송농학 이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스파의 송동학 이사입니다. 저희 네스파는 해양 폐기물을 자원화해서 바다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지속 가능한 소재 진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재, 얼마나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는 소재를 얼마나 환경 파괴 없는 생산 방식으로 만드느냐가 진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플라스틱 사용,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서 이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북유럽권 국가들, 뭐 노르웨이나 벨기에 같은 국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플라스틱을 사람이 사용을 하는 거는 불가피하다. 워낙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소재가 인간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되 얼마나 잘 재활용시켜서 자원순환 고리를 만드느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트를 재활용한 폴리에스터는 이미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해양 환경을 파괴하는 폐어망에 집중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폐어망을 가지고 어떤 의료용 장섬유라든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리고 소비재 같은 것들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은 많이 화두가 되는 게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뭐 이제 바다에 떠다니는 그런 페트병, 그리고 페트병 뚜껑, 그리고 비닐류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재밌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좀 되었습니다. 시스프레스라고. 넷플릭스에서 저희는 보수적으로 전체 해양 폐기물 중에 폐어망이 차지하는 포션을 46%라고 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는 조금 진보적으로 70% 이상이라고 잡았더라고요. 그만큼 폐어망이 전 세계에서 많이 발생되고 침적돼 있는 어구도 많지만 지금 폐어망 자체가 재활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들이 여러 가지 소재가 다 섞여 있습니다.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나일론이고 그다음 PP류들이 다 섞여가지고 재활용 단일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활용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또 합성섬유이기 때문에 바다에 침략됐을 때 유령어업이라든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톤수로 본다면 800만 톤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폐어망만 368만 톤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다로 내려갔을 때 연간 2억 마리가 폐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700억 마리가 유령어업으로 인해서 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침적되지 않고 바다로 육상으로 끌어올라오더라도 매립 소각되거나 덤핑, 투기 방치되고 있습니다. 매립은 사실상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각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소재가 나일론이라고 하는 소재는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은 소재입니다. 근데도 소각장에 버려지고 소각도 이게 이런 것들이 용점이 높기 때문에 일반 소각장에서는 소각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겉에는 타고 안에는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800도 소각장, 1000도 소각장이 있는데 1000도 소각장으로 가야만이 이것들이 다 타서 소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어민분들이 어떻게 어망을 버리고 계신가? 이것도 사실 생활 폐기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생활 폐기물도 분리수거되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서 버려지게 되면은 자원화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전량 소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폐어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마대자루 안에 보시면은 오만 것들이 다 있습니다. 납 종류도 있고 페트병 그리고 정말 폐산 그런 물고기 해조류도 있고 저게 저희가 샘플 채취를 한다고 가까이 가는데 악취가 정말 심합니다. 이게 저것들이 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악취가 심각하고 저희가 마스크가 없으면 정말 저 근처로 근접하기 힘든 사진으로 지금 보시는 거는 강원도 주문진항이고요. 그리고 통영은 더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자체가 봤을 때 좀 까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분명히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늘상 이렇게 좀 발표를 하러 다닐 때 이런 문제점을 좀 부각을 시키고 빨리 좀 해결을 해달라라고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그냥 어민분들한테 잘 설명이 되고 이게 재활용됐을 때 해양 환경 파괴가 해양 환경을 좀 보호할 수 있고 좀 재밌는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어민분들한테 잘 좀 이야기 드리고 저런 식으로 저희가 톤백을 스몰 프로젝트로 조금 들여서 무상으로 공급을 들여가지고 저런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정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네, 저런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저희는 큰 효과를 받고 저것들이 한쪽에는 일반 쓰레기, 한쪽에는 폐어망만 모아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모아져서 버려진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폐기가 안 되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문제와 이제 로우 머터리얼을 얼마나 좀 좋은 상태로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실제로 벌크 생산이 가능하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여태까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문제에 집중을 해왔고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켓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아쿠아필이라는 회사는 폐어망 그리고 폐기된 의류 등을 가지고 리사이클된 나일론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 회사도 사실은 페트를 재활용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폐어망을 가지고 리사이클되는 그 리사이클 나일론의 양은 굉장히 적고 그것들이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기 때문에 저런 고급 브랜드만이 소비를 하고 있고 폐어망을 환경 파괴를 하는 폐어망을 재활용한 이제 실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스토리텔링을 저런 고급 브랜드만이 영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효성이랑 지금 좀 대량 생산을 위한 효성은 케미컬 리사이클링 해중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다운스트림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공장을 실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 이제 자원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순환 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생활 폐기물도 똑같고요. 이제 네스파는 폐어망의 자원화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고순도 폴리머 회수를 통해서 순환되지 않고 있던 이제 해양 폐기물의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설계하고 완성하고자 합니다. 예. 저 리사이클 폴리머 저 사진을 보시면은 그 중요한 건 회수된 고순도 폴리머의 품질 확보 그리고 안정적 공급을 통해서 다양한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아래쪽에는 폐어망 폴리머 회수 기술을 통해서 생산성 그리고 선별 효율을 충족시키는 플랜트를 개발 운용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이 폐어망을 가지고 생산하는 주 제품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소재에 대해서 섬유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들 해주셨는데 나일론은 섬유뿐만 아니라 탄성 그리고 내열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런 탄성에 관한 이점으로 가구로도 사용이 되고요. 실제로 많이들 아시는 커브체어의 프레임도 나일론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론 소재만을 추출하고 남은 뭐 올레핀 계열 PP의 부산물들은 지금 뭐 열분의 유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중공 슬라브라든지 파이프와 같은 그런 건설 자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런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올해 5월 달에는 부산시 효성 TNC와 자원 해양 폐기물 자원 순환을 위한 MOU를 맺었고요. 그리고 해양 환경 공단과도 폐로프를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자원 순환 협약을 맺고 그런 밸류 체인 구축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그 협약을 맺을 걸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폐어망의 양도 꽤나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이 연안을 끼고 있는 여러 지자체와의 그 협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밸류 체인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 단계 방향으로 이제 지금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0년 10월 작년에 막 설립이 된 회사고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 달에 아주 운이 좋게도 30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받아서 부산시 자원순환 단지 내에 폐어망 자원회수 플랜트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나서는 이제 내년부터는 플랜트를 권역별로 확장하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도 해외 확장을 하고 여러 가지 소재도 다 다각화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자망이라는 로 머티리얼만을 다루고 있는데 뭐 원양 어업에 쓰이는 어망 그리고 트롤 어망이라든지 농업 폐기물 뭐 농업에서도 비닐 LDP라는 비닐이 사용되고 굉장히 많이 폐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자원화가 잘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환경 파괴를 하는 물질을 우리가 그냥 생산을 다시 요걸 자원화하는데 또 환경 파괴를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린 스마트 팩토리를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고백 투 더 블루라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여태껏 방치되었던 해양 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서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고 바다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네스파의 송동화 이사님은 그 해양 오염의 주범이 그 페트병이나 그 비닐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40%가 폐어망으로 확장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
해양 폐기물의 어떤 환경 표기적인 문제점과 어떤 어민들과 어떤 공조 부분들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육지와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망의 자원 기술과 고순도 폴리머 희수라는 자체 기술로 순환되지 않고 있던 해양 폐기물의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이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처지에서는 관심을 두고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그 네 분의 어떤 그런 강연을 마쳤고요. 사전 질문지와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 주셨는데요. 이 중 몇 가지 질문을 받아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전 질문을 통해서 김은영 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최근 페트병을 재활용한 그 패션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마치 친환경의 대명사처럼 광고되고 소비되고 있죠. 실제로 페트병 원단이 지속 가능성 면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김유경 본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이죠. 페트병을 활용해서 원단을 만들고 그것으로 제품을 활용하는 이 기술이 가장 지금 일반인 소비자들한테도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초기 저희가 이런 자원순환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초기 단계 진입에 이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트병 리사이클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수거를 해서 그걸 녹이고 실로 만드는 과정입니다만은 진정성 있게 이 리사이클 순환고리를 형성을 하려면은 만들어진 제품 자체, 리사이클 소재를 만들어진 제품 자체가 사용 후에 폐기됐을 때 다시 리사이클 가능한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이 된다면은 지금과 같이 페트병 녹이듯이 실을 만들어서 다시 원단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술, 즉 버려지는 그 제품을 리사이클할 수 있는 분리 기술과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원료화할 수 있는 케미컬 리사이클 기술이 확보돼야지만 지금 사용되고 있는 메카니컬 리사이클을 통해서 유입되어 있는 다른 산업으로부터 유입되어 있는 원료를 제품화하고 그걸 다시 사용 후에 리사이클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트병이 지금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일단은 버려지지 않고 타 산업에서 만들어진 원료 제품이 그대로 버려지지 않고 섬유 산업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버진 칩을 석유로부터 직접 얻어서 실을 만들지 않고 페트병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지금 진입 초기 단계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향후에는 좀 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발전된 방식으로 전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김유경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양슬기님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누에고치의 실크나 동물털 캐시미어가 합성 섬유는 아니어서 친환경이지만 동물 학대이기에 반대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친환경 제품, 친환경 섬유를 나누어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캐시미어 쪽하고 좀 이렇게 관련 있는 이동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도 이제 베트남에서 실크도 하고 몽골에서 캐시미어도 하고 있는데 앞서 케이준 컴퍼니 강성훈 대표님께서 코튼도 동물이나 곤충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목화에서 나올 때 3년 동안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땅에서 자란 어떤 것들을 강조하심과 더불어 또 더 요즘에 같이 또 강조하시는 부분이 면화가 또 물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먹기 때문에 인근의 수자원 문제를 얼마나 균형 있게 바라보느냐, 기타 그리고 그 농장에 참여하는 농민들의
어떤 소득층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전체 어떻게 보면 생태 가치 사슬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환경뿐만 아니라 그 환경 안에서도 다양한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실크도 맞죠. 실크도 완전히 성충으로 자란 실크 이제 누에고치에서만 채취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린 이제 성충이 되지 않는 것에서 막 일부러 다 죽여버리거나 다 거기서 이제 채취를 하거나 그리고 캐시미어도 저절로 빠진 털로만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디맨드가 높아지기 때문에 막 기계 같은 걸로 깎아서 피부를 상처나게 하고 동물들의 피부를 혹은 정말 그 채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동물을 죽인 채로 이제 털을 채취하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DNA를 조작해서 이종 교배를 통해서 캐시미어 원료를 이제 채취할 수 있는 사냥에 아예 DNA를 조작해 버리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뭐 라이프 사이클 단에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그 이제 트래킹하는 부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전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이제 서티피케이션도 계속 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신력이 높아지기 위해 그 제3자적인 객관적 시각을 볼 수 있는 단체들과 기관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밸류에이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실은 엄청나게 친환경이라고 하는 소재들이 실제 친환경이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소비자들이 이제 눈을 뜨고 있는데 1번 질문 같은 경우에서도 왜 페트병 자체도 이게 이 페트병이 어디서 왔는지를 트래킹해서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듯이 그리고 발표해 주셨던 레스파의 경우도 실제로 폐어망을 실제로 그 세척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많은 부분에 고려해야 될 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PP나 PE나 나일론을 추출하는 기술을 제가 이제 연구하시고 계속 개발하시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기술적 발전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환경적 유해한 요소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소비자분들이 더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친환경 소재와 친환경 제품들을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그 김혜진님께서 그 구체적인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폐어망을 사용한 업사이클링 소재가 흥미롭습니다. 소재 연구 개발 과정이 회사 자체적으로 연구를 완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연구 과정이나 정부나 기업 쪽에서 도움이 될 만한 지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스파처럼 업사이클링 소재를 연구하는 다른 스타트업들에게 도움되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송동화 이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약 1년이 조금 넘은 회사고 실질적으로 R&D 과제를 따기에는 저희가 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그거 외에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많이 생겼고 지금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올해 약 12개 정도의 지원 사업을 수행했고 뭐 자금 지원이라든지 뭐 멘토링이라든지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뭐 다방면으로 지원을 받았고 뭐 그 저희가 이렇게까지나 매몰될 만큼 지원 사업을 많이 수행한 이유는 저희가 시설 사업이고 파일럿 플랜트 운영을 하고 그거에 대한 테스팅을 계속 해봐야 되는 자금이 계속 흘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투자 받기 전까지는 그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뭐 금전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는 실제로 이제 기술 연구나 개발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연안도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어떤 어구들의 소재들 어떤 비율을 구성을 하고 있는지라든지 이걸 어떻게 좀 잘 자원화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이 지금 사실
플라스틱이라든지 폐기물의 자원 순환이라는 게 핸드폰으로 치면은 이제 삐삐가 만들어지고 이제 삐삐 정도의 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물론 이탈리아 쪽에 하는 회사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 대량 생산을 하는 데에서는 퍼스트 펭귄으로서 좀 조금 맨 땅에 머리를 박으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건 당연히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 지속 가능한 소재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지금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어떤 그런 어떤 바람이 좀 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 김유경 본부장님께서 이제 답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합성 섬유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고려하면 앞으로 천연 섬유 사용은 확대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김유경 본부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문제는 있으나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다른 대안인 천연 섬유를 계속 무한정 확보할 수는 있느냐 이제 이 문제이긴 한데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천연 섬유 사용이 지금 나타난 사항을 봐서는 사용을 확대하는 게 굉장히 유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 뭐 두 가지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먼저 문제는 그 천연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까 르케시미의 유동주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천연 섬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제한된 방식,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식, 적절한 방식이 재배나 그 동물들을 기르는 방식들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자원과 그다음에 토지 이용 이런 밸런스를 보인다면은 무한정 천연 자원을 그 양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딜레마가 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여러 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천연 섬유를 얻는 획득 과정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지만 합성 섬유를 대체해서 천연 섬유를 사용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양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다른 방식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천연 소재를 통한 그 재생 섬유들이죠. 셀룰로스를 소재를 펄프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스로부터 확보를 해서 그 재생 셀룰로스 섬유를 얻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버려지는 단백질을 통해서 섬유를 얻는 방식 이러한 다른 방식들의 이제 시도가 분명히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그동안 진행이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런 소재 개발의 수요가 필요가 없었죠. 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비용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그다지 그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지나고 다른 기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소재를 사용하는 필요해야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 좀 잠시 미뤄뒀던 그런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기술들 개발, 소재 개발에 나서야 됐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유경 그 본부장님의 그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그 양지원님의 사전 질문인데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소재 부분의 글로벌 경쟁력이 궁금합니다. 해외 수출을 통한 세계 시장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강성문 대표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재 경쟁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아는 쪽이 오가닉 코튼이니까 이제 제가 그쪽에 한정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이제 흔히 한국을 섬유 강국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도 그 당시에 수출 쪽에 그 제일 많이 했던 품목이 섬유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전문지에서 광고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섬유 의류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낸 광고가 전 세계 인구의 3명 중에 1명이 이제 그 회사에서 만든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얼마 있다가 두 번째로 큰 회사가 광고를 냈더라고요. 거기에는 전 세계 사람의 5명 중에 1명이 그 회사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직도 여전히 이제 의류 제품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나라예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안 만들어서 그렇지, 예, 이제 그런데 소재의 경쟁력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한국에서 제조된 그 패브릭이 해외 이제 베트남 같은 현지에 이제 봉제하는 공장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공장들도 수출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여전히 퀄리티 측면에서는 이제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희 마찬가지로 오가닉 코튼 같은 이제 서스테이너블 섬유도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저희도 미국 대형 브랜드 쪽에 뭐 많지는 않지만, 예, 이제 특별한 그러니까 노멀한 퀄리티 말고 한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퀄리티는 수출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경쟁력의 두 번째 보통 이제 가격적인 측면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제조를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00% 하고 있어요. 한국에 알다시피 인건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제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최근에는 가장 큰 리스크는 아까 이제 김 본부장도 말씀하셨지만 재료의 확보예요. 원료의 확보. 한 예를 들면 팬데믹 때문에 가장 그 피해를 보고 또 가장 많이 오른 원료가 코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오가닉 코튼뿐만이 아니라 일반 코튼도 가장 큰 재배지는 인도인데, 인도가 지금 팬데믹 때문에 가장 그 피해를 많이 입었죠. 작년은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고 올해도 좀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당연히 농사도 안 됐겠죠. 그런데 이런 원래 바이러스 이슈가 나오면 서스테이너블 소재 쪽으로 소비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수요는 또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공급은 떨어지고 수요는 증가하고 하다 보니 원래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그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제가 우리나라 이 농사의 작황 현황 이런 거는 보진 않는데 해외의 원면 작황 현황을 봐요. 그만큼 이제 이 코튼 산업은 해외의 그 목화의 작황에 따라서 원료의 확보나 원료 가격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가장 경쟁력의 어떻게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간은 그 비단과 양털, 명과 린넨, 모피, 가죽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 중 전부는 아닐지라도 한두 개 정도는 옷장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10년 후가 되면 옷장에는 위에서 언급한 그 오래된 소재 중 상당수가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래 옷장에서 만날 실크 드레스는 누에 고치가 아니라 연구실에서 발효된 오렌지 피엘 섬유나 효모로 만든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죽 신발은 파인애플 폐기물로 만들고, 핸드백은 실험실에서 재배한 버섯 밑에서 자라는 뿌리줄기 모양의 균사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공상과학이나 상상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의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된 다양한 그 지속가능한 소재 개발 사례를 통해서 한국의 지속가능 패션 지수도 한 단계 도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BTS와 같은 K-팝과 오징어 게임 같은 K-드라마가 최근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것처럼 메이드 인 코리아 지속가능 소재도 세계를 깜짝에 놀라게 할 날이 오리라고 기대합니다. 한국의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 발전을 위해 개최된 2021 지속가능 패션 웨비나 서울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패널로 참여한 연사님들과 유튜브를 통해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